사랑합니다. 책 들려주는 해밀입니다. 당신이 옳다 들려드릴게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공감의 외조화. 남에게 맡겨버린 내 마음. 중2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정도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상담교사로부터 들었는데 우울증 측정 결과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으니 전문가를 찾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엄마는 충격 속에서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를 폭풍 검색했다. 첫 진료에서 의사는 우선 아이의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심리검사 날짜를 예약해서 일주일 후 검사를 받았고 다시 10여일을 기다려 검사 결과를 들었다. 결과는 우울증이었고 짐작대로 부모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해서 약을 처방받고 다음 상담 날짜를 예약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듯 말했다. 약도 먹기 싫다고 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그 사이 아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였다. 예전에 없던 기분 좋은 행동들이 많아졌다.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기도 하고 밥을 차려주면 군소리 없이 먹었다.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치료를 거부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이전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처럼 보였고 엄마도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줄었다. 차일피일하다 병원 치료는 아예 접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엄마로부터 그때 아이의 느낌을 들었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와 손을 잡고 병원을 오고 간 그 시간이 좋았다고. 병원 근처에서 엄마와 함께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고. 병원 진료실에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을 아이가 엄마에게 전할 때 엄마의 마음에 그 말이 아기처럼 폭 안겼다. 의사의 얘기를 들으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아이가 봤던 모양이다. 그걸 보고 아이는 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며 안심했다고 한다. 자기가 엄마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는 확인이 뿌리 같은 안정감을 준 것이다. 약물과 상담 치료를 다 거부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편안해졌다. 아이의 그 말을 내게 전하며 엄마는 강물처럼 울었다.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 그렇다면 이 아이는 심리검사, 약물치료, 정신과 의사가 없어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심리검사와 약물치료, 정신과 의사보다 더 강력한 치유제가 있다. 이 경우 엄마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렇다. 부부간의 오랜 냉전 끝에 엄마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때 아이가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통보는 그녀를 아들의 존재 자체에 초집중하게 했다. 아마도 의사는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 우울증이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학적 판단에 집중하느라 예전에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의 존재 자체에 주목하는 일을 뒤로 물었을 가능성이 있다. 엄마도 전문가인 의사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만 집중했다.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진료 시스템 자체가 아이를 더 외롭게 했을 수 있다. 내 존재에 집중하지 않고 내 아픔에 마음을 포개지 않는 사람이 주려고 하는 도움에 아이가 끌리지 않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의사뿐 아니다. 상담교사는 자살 충동이라는 지표에서 겁을 먹었고 엄마에게 배턴을 넘겼다. 엄마는 더 나은 전문가를 찾는 일에 열심히 매달렸고 의사에게 다시 배턴을 넘겼다. 그러는 동안 교사와 엄마의 시선에서 아이는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교사나 엄마는 더 나은 전문가를 찾기보다 우선 아이를 만나야 한다. 아이의 존재 자체에 자신의 눈을 맞춰야 한다. 아이가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아이의 비명을 들었는데 왜 그에 대해 아이에게 한 번도 직접 묻지 않는가? 아이의 비명을 생생하게 들었는데 왜 아이만 빼놓고 주변만 분주한가? 변죽만 울린다는 건 그런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상담 선생님에게 얘기를 듣고 엄마는 진짜 놀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 줄 엄마가 미처 몰랐어.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 마음은 지금 어떠니? 아이의 눈에 엄마가 눈을 맞추고 그렇게 직접 물어야 한다. 엄마든 교사든 아이가 힘들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면 누구든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이에게 눈을 포개고 아이에게 묻는 것이다.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어른의 반응이 그것인데 모두가 그것을 건너뛰었다. 볕에 내놓은 고추가 쏟아지는 햇볕을 받듯 아이가 자기 존재 자체에 쏟아지는 엄마의 눈길과 마음을 받았다면 아이의 나는 심장 박동처럼 반드시 반응했을 것이다. 아이의 나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런 게 심리적 CPR에 해당하는 일이다. CPR을 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은 병원 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다. 그런데 상담교사, 엄마, 정신과 의사 중 아무도 죽음 충동이 있다고까지 한 아이를 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할 CPR은 하지 않았다. 중간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CPR 요소가 아이를 구했을 뿐이다. 아이의 고통을 알게 된 순간 전문가를 검색하기 전 엄마가 할 일은 아이에게 먼저 묻는 것이다.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심장질환, 유전질환 문제가 아니고 내 아이의 마음에 관한 문제다. 아이의 존재에 눈을 맞추고 주목하면 된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내 마음은 어땠던 거니?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간 놓치고 잃어버렸던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다. 아이의 자살 충동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고도의 의학적 질환이 아니다.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희귀병이 아니다. 일상의 울타리에서 언제든 생기는 일이다. 동네에서 함께 걷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신고를 하기 전에 내가 아이라면 어디로 시선이 끌렸을까 생각하며 아이가 갈 만한 주변부터 뒤져야 한다. 그게 아이를 찾는 가장 빠른 길이다. 아이를 잃어버린 비상한 상황이니 빠르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는가.
동네를 걷다 잃어버린 아이를 비행기를 타고 찾을 수는 없다. 걸으면서 찾아야 찾을 수 있다. 같은 이치다. 자살 충동이 있는 중한 상태이므로 뭔가 특별하고도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던 틀에 비추어 보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람에 대한 한한한 이해나 공감보다 전문가적 조치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정확한 이해와 공감이 가장 전문가적 조치에 해당한다. 일반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현병 등 몇몇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근원에 대해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이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겪는 일상적 갈등이나 상처들은 특수한 의학적 질병에 걸린 환자의 문제가 아니다. 내 아이가 나와 함께 살며 겪는 내 아이의 마음에 관한 문제다. 질병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서 사람에 대한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이 때로 가장 효과적인 치유다. 그것이 사람 마음에 더 빠르게 스미고 와 닿는다. 그런 일에 위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탁월한 치유자가 된다. 어떤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라도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눈을 맞추고 그의 마음이 어떤지 피하지 않고 물어봐 줄 수 있고 그걸 들으면서 이해하고 이해되는 만큼 공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도움이다. 아이는 자기 존재의 상태를 주목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찾지 못한 채 기진맥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 옆에 어른들은 수건 돌리기 하듯 아이의 고통을 다음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넘기고 있었던 셈이다. 상담교사는 부모에게, 부모는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과 의사는 약물 치료와 다음 만남으로 공을 넘겼다. 이런 행태는 일상의 외조하다. 아기 때부터 도리도리와 걸음마를 과외교사가 가르치고 연인과 사랑하는 법조차 학원에서만 배울 수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일상적인 외조화가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비전문적이고 별것도 아닌 엄마의 반응이 아이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였다. 흔들리던 엄마의 눈동자, 돈가스 집에서 엄마와 마주하고 밥을 먹던 시간은 가는 숨을 몰아쉬던 아이에게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압 산소통이었다. 엄청난 치유적 효과가 있는 행위다. 사라져가는 나를 소생시키는 심리적 CPR. 질문 1.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장이 멈춘 사람을 발견한다면? 답 1. 심장 박동이 돌아올 때까지 그의 가슴 중앙에 두 손을 올려놓고 규칙적으로 강하게 압박한다. 질문 2. 나라는 존재가 거의 지워져 자기 소멸에 이른 사람을 만난다면? 답 2. 나가 또렷하게 돌아올 때까지 그의 나가 위치한 바로 그곳을 강하게 압박한다. 나는 그것에 나 소생술 혹은 심리적 CPR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쉽게 말하면 그의 나에 초집중하고 그의 나를 자극해서 그가 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소멸 직전의 나를 압박하고 자극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어느 모임에서 생글생글 잘 웃는 30대 초반의 여성과 마주 앉게 되었다. 유난히 잘 웃으며 세련되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이끌어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금방 호감을 가질 수 있었다. 나도 그랬다. 웃음이 약간 관성적이란 느낌도 있었지만 그와 별개로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담소가 한창이던 중간에 틈이 생겨 그녀에게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녀는 내 직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화사한 모습이기만 했던 그녀가 자세를 고쳐 앉더니 사실은요 하며 뜻밖에도 사흘 전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얘기를 불쑥 꺼냈다. 설마 사실일까 의심할 수 있지만 사실이다. 그때부터 나는 그녀에게 눈을 떼지 않고 들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나는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자살 시도 즈음에 그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일들이 그녀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묻고 듣고 또 묻고 들었다. 그녀에게 집중하는 내 시선과 신음 같은 맞장구에 쿠션에 기대듯 그녀가 몸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당황하고 긴장했지만 빨려들듯 그녀의 얘기에 집중했다. 특별한 위로나 조언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를 2번 더 만났다. 개인적인 시련이 모두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그녀는 목숨을 버려야겠다는 마음은 버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혹독한 한 시절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뚜벅뚜벅 통과하는 중이다. 심리적 CPR을 행해야 하는 정확한 위치는 심폐소생술은 심장 외에 다른 장기들은 제쳐놓고 오로지 심장과 호흡에만 집중하는 응급처치다. 심장 기능만 돌아오면 몸의 다른 모든 기능은 알아서 연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CPR도 마찬가지다. 심리적 CPR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 심장 압박을 할 때에는 두꺼운 옷을 젖히고 옷에 붙은 액세서리도 다 떼고 정확하게 가슴의 중앙 바로 그 위 맨살에 2 손을 올려놓는다. 심리적 CPR도 나처럼 보이지만 나가 아닌 많은 것들을 젖히고 나라는 존재 바로 그 위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가 나라는 존재 자체인가? 남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가 이러는 건 사치스러운 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괜찮은 건 아닌가? 그때는 내 생각이 옳은가? 아니면 내 감정이 옳은가? 감정이 항상 옳다.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 위치한 곳은 내 감정, 내 느낌이므로 나의 안녕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 준해서 할 때 정확하다. 심리적 CPR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감정에 따라야 마땅하다. 그날 그녀에게 던진 요즘 마음이 어떠냐는 질문은 바로 그곳, 그녀 존재의 핵심을 정확하게 겨냥한 말이다. 그 질문은 좋은 직업을 가진 부러운 골드미스 근황을 묻는 말이 아니다. 미모와 매력이 넘치는 젊은 여성에게 던지는 의례적인 인사말도 아니다. 그 질문은
그녀의 미모나 경력, 학벌이나 스펙처럼 그녀 존재가 달고 있는 액세서리를 언급하며 던진 화사한 질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자연인으로서 그녀의 존재 자체, 그 중에서도 존재의 핵심인 감정에 대한 주목과 안부를 묻는 질문이었다. 가슴의 중앙 위, 맨살에 두 손을 올려놓듯 그 질문은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것이 심리적 CPR을 행할 정확한 위치이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자기 존재 자체에 눈을 맞추고 존재의 안부를 물은 사람에게 그녀의 나는 바로 반응했다. 부정맥으로 박동이 엉켜있던 심장이 정상 박동을 찾듯 혼란 속에 엉켜있던 그녀의 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나에 주목하며 나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그녀는 나 이야기를 막힘없이 내놓기 시작했다. 나 이야기란 무엇일까? 미팅에 나간 사람처럼 상대에게 직장이나 직업, 출신 학교나 가족에 대해 물었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 이야기일까? 그것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까? 물론 아니다. 내 직장 이야기보다 직장에 대한 나의 느낌이 더 나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다. 내 취향이나 기호도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것도 내 몸에 걸친 옷이나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 견해나 신념, 내 가치관도 그렇다. 내 견해, 신념, 가치관이라 힘주어 말하는 것들 대부분도 사실 그 시원은 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것이 대부분이다. 나처럼 보이지만 나 자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내 상처에 관한 이야기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말한다. 나는 어릴 때 엄마로부터 사랑을 잘 못 받아서 나는 전형적인 둘째 콤플렉스 때문에 등 이전에 만난 상담가로부터 들었거나 심리 관련 서적에서 확인한 자기에 대한 분석과 해석들을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내 상처에 대한 이론이나 누군가의 견해지 내 상처 자체가 아니다. 내 존재 자체가 겪고 느끼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박제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살아있다. 그에 대한 감정이나 빛깔, 파동, 굴곡은 늘 달라진다. 엄밀히 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맞고 살아온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밀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부모에게 맞던 그 아이가 느꼈던 무력감이나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존재 자체에 더 가까운 이야기다.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자라면서 분노나 무감각 등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감정들을 떠올리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존재 자체에 대한 얘기다. 내 상처의 내용보다 내 상처에 대한 내 태도와 느낌이 내 존재의 이야기다. 내 상처가 나가 아니라 내 상처에 대한 나의 느낌과 태도가 더 나라는 말이다. 내 느낌이나 감정은 내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느낌을 통해
사람은 진솔한 자기 존재를 만날 수 있다. 느낌을 통해 사람은 자기 존재에 더 밀착할 수 있다. 느낌에 민감해지면 액세서리나 스펙 차원의 나가 아니라 존재 차원의 나를 더 수월하게 만날 수 있다. 나가 또렷해져야 그 다음부터 비로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충조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누군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는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충조평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 충조평판은 고통에 빠진 사람의 상황에서 고통은 소거하고 상황만 인식할 때 나오는 말이다. 고통 속 상황에서 고통을 소거하면 그 상황에 대한 팩트 대부분이 유실된다. 그건 이미 팩트가 아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될 리 없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확신하며 기어이 던지는 말은 비수일 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일상의 언어 대부분은 충조평판이다. 그런 생각은 잊어.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충조. 그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충조.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봐. 충조. 그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한 말일 거야. 평판.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평판.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야. 별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아니? 충조평판. 작은 고민부터 시작해 곧 죽을 듯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부모나 교사들, 때로 상담가들도 충조평판을 날린다. 친구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도 책을 읽어봐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도 고통 속에 있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충조평판의 잣대를 들이밀며 다그친다. 내가 너에게, 나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충조평판을 빼면 달리 할 말이 없어서다. 충조평판이 도움이 될 거라 믿어서라기보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일 때가 더 많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의 언어는 거기서 벼랑처럼 끊어진다. 길을 잃는다. 그 이상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 노는이 장독 깬다고 충조평판이라도 날려보는 것이다. 그러니 끼니처럼 찾아오는 일상의 갈등과 상처가 치유될 리 만무하다. 덧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건이 풀리지 않을 때 현장을 다시 찾는 수사관처럼 내 언어가 끊어진 벼랑으로 돌아가 보자. 현장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해줄 말이 별로 필요치 않다. 그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다. 그의 존재, 그의 고통에 눈을 포개고 그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물어줘야 한다.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야 한다. 사실 지금 그의 상태를 내가 잘 모르지 않는가?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다면 그에게 물어볼 말이 자연히 떠오른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거니? 내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니? 만약 그의 대답이 없어도 그가 대답을 피하거나 못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존재에 주목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존재를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 요인이다. 말이 아니라 내 고통을 공감하는 존재가 치유의 핵심이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사흘 전에 자살 시도 이야기를 꺼냈던 그녀의 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한 일을 복기해보자. 내가 한 어떤 반응이 그녀를 건져 올렸던 것일까? 그녀가 말을 꺼내기 전 주저하던 몇 초간의 침묵. 찻잔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떨리던 그녀의 손. 유창하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기를 반복하며 버벅대던 순간을 나는 방해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그녀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다.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덜어준다고 화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멈칫과 버벅거림은 매끄러운 기계음만 나오던 마이크에서 처음으로 들린 그녀의 육성이었다. 그녀의 나가 수면 위로 처음 머리를 내민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반갑고 귀하다. 그녀의 나를 의식하고 그걸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내 침묵 속 언어들을 그녀는 실시간으로 알아차렸다. 자기 존재가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순간은 당사자가 누구보다 즉각적으로 감지한다. 생명의 본능이다. 가끔 그녀에게 던진 질문 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줄까 염려하지 않았다. 그런 때 누군가가 해주는 말이란 것은 그녀가 비언어적인 몸짓으로 전하는 자기 존재의 신호들, 침묵, 손떨림, 머뭇거림 등의 자취를 감추게 만들 뿐이다. 그때는 내 눈길이나 숨결, 신음 같은 한숨 등이 말보다 더 또렷한 말이 된다. 나는 눈길, 숨길로 그녀를 이불처럼 감쌌다. 너무 무거워서 눌리거나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닌. 그러나 안정감을 느낄 만큼은 묵직하게. 그때는 그 이불 같은 내 태도가 내가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의 전부였다. 이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채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누구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그랬다가 그 사람이 내게만 의지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수도 있다. 흔한 고민이지만 괜한 걱정이다. 그 걱정을 가장 치열하게 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당사자다. 자기에게 유일한 그 한 사람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당사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최대한 배려한다. 조심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다.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자기도 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참혹함 속에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전부 잃은 사람도 그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이상한 연결처럼 느낄 수도 있다. 논리적,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현상인데 마음의 영역에선 그렇다.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것은 한 사람이 한 우주라서 그럴 것이다. 근사한 수식이나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신비한 팩트다. 사람은 그 한 사람이라는 존재의 개별성 끝에서 보편성을 획득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세상의 전부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그래서 누구든 결정적인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나 이야기,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의 불씨가 지펴지면 희미하던 생명의 박동이 쿵쾅쿵쾅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 이야기에 정확하게 두 손을 대고 있는 한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심리적 CPR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다. 두 손을 그의 나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한 존재와 이어진 것이다. 존재와 존재의 연결이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심리적 CPR이란 결국 그의 나가 위치한 바로 그곳을 정확히 찾아서 그 위에 장대비처럼 공감을 퍼붓는 일이다. 사람을 구하는 힘의 근원은 정확한 공감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